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꾸는 기술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화하고 기업들이 그 AI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제도적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AI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이 AI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상당 기간 또 새로운 이 뒤처짐의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텐데요. 그야말로 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AI 생태계의 그 경쟁력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AI만큼 또 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필요한 만큼 거기에 충분한 투자를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법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을 주도로 한 세계적인 이러한 기술 생태계 변화에 우리 또 함께 동참을 하면서 또 우리 기업들이 또 자진해서 또 의지를 가지고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함께 청해 듣고요. 이러한 그 제도적 환경 개선에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행정부가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행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상원입니다. 오늘 자유기업원에서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작년 8월에 EU AI 액트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AI 기본법도 작년 말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AI를 규제하는 방법이 자율 규제부터 수평적인 법을 만드는 경성 규제까지 이렇게 홀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율 규제인 연성 규제에서 경성 규제로 이행하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AI 규제에 대해서 오버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I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규제입니다. 우선 AI 시스템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AI 시스템은 입력부터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추론하는 건데요. 이 출력이 뭐뭐가 있느냐를 보면 예측, 컨텐츠, 추천, 결정 같은 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AI 자체를 두고 이제 예측 기계다 뭐 이런 책도 나왔었고요. 그건 이제 예측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사실 예측, 추천, 결정 같은 이런 출력은 좀 동일한데 컨텐츠가 좀 생뚱맞은데 이 컨텐츠가 들어간 이유는 생성형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의는 EU AI 액트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OECD에서 합의된 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AI 기본법은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고요. 컨텐츠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AI를 왜 규제하느냐? 위험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AI 위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X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앙이나 종말적 위험. 이게 existential risk라 그래서 X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AI의 석학일수록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사실 스웨덴의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우려를 갖다가 상당히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AI에 대한 리스크는 뭐냐 하면 이제 AI 윤리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 패러시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무슨 말을 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앵무새다. AI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문제부터 바이어스 뭐 여러 문제가 있겠죠. 뭐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AI에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방지해야 된다는 게 또 AI를 규제해야 된다는 다른 의미고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 스코링 제도인데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셴젠에서 내가 무단횡단을 하면 내 얼굴이 빌보드에 크게 나옵니다. 무단횡단자. 그리고 소셜 스코링, 내 사회적 점수가 깎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내 위챗페이에서 실시간으로 벌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여러분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얼굴 등록을 안 하면은 핸드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EU AI 액트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소셜 스코어는. 그다음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AI 활용을 금지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사기 적발 시스템이 실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는데 이제 2020년에 이 시스템의 중단이 명령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투명성이 부족하고 저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이민 신분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복지 사기는 적발할지도 모르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지가 된 사례고요. 그 다음에 미국 회사 중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팔란티어 아시겠지만은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정 구슬이 팔란티어인데 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탐 크루즈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저질릴 거를 예측하고 체포를 하잖아요. 이 프리딕티브 팔러싱을 하는 이 회사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빈라덴을 검거하는데도 공을 세운 회사고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갖다가 독일에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독일 경찰에 독일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의해서 이런 게 다 금지될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CTV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갖다 활용하는 거를 갖다가 공권력이 금지를 한 도시들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먼저 그랬고 뭐 보스턴, 포틀랜드 비롯해 가지고 16개 지방 정부가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의 선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힘들면은 옆에 도시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활용하거나 뭐 이런 편법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된 고용 결정 도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AI 알고리즘이 편향에 대한 감시를 받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구체적인 알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그냥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맘대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체정보보호법이 시행돼서 상업시설에서 인식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고지해야 됩니다. 미국 가면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앞에 여기 생체정보를 갖다가 수집합니다. 이런 고지가 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I 규제인데요. 이제 연성 규제에서 경성 규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구속력이 없는 연성 규제부터 경성 규제 접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별로 일시적 서비스 중지하거나 전면적 금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규제 실험하는 경우,
국제 표준화, 국제법 뭐 이런 규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연성에서 경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 EU AI 액트가 처음에 그 드래프트 된 게 2021년 4월이거든요. 근데 8월에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3년 4개월 만에 발효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EU의 표준 그 법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현상을 이제 브뤼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 GDPR이라고 글로벌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이라는 그 EU의 정보보호법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된 게 이제 브뤼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EU AI 액트도 이런 브뤼셀 효과를 나타낼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EU, 미국, 중국 AI의 규제 타임라인인데 이 표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자율규제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냈고 그 다음에 EU AI 액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OECD AI 권고안이 중요하고요. 2019년 5월에 나온 이걸 시작으로 이제 이런저런 국제기구의 권고안들이 나왔고 그거에 앞서서 이제 미국, 중국, EU 규제 모델을 비교해 드리면 일단 미국은 시장 주도 모델이고요.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가장 중요하죠.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장 있고 그러니까 자유규제와 자발적 약속 이게 voluntary commitment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혁신 저하 및 글로벌 리더십 상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통신품위법 230조인데 이게 포탈이나 플랫폼에 대해서 라이어빌리티를 갖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예를 들어 포탈이 올라오면 그 플랫폼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그걸 올린 사람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게 EU의 디지털 서비스 액트고요. 그리고 뭐 권리장전의 청사진, AI 행정명령 뭐 이런 거 AI에 관한 안보각서 이런 거 냈었는데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국가주도 AI 모델인데 중국은 인프라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컨텐츠 검열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컨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곰돌이푸가 그 금지된 컨텐츠입니다. 그 시진핑이랑 곰돌이푸 닮았다고 희화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컨텐츠를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심층 합성 규정, 생성형 AI 관리 잠정 방법, 글로벌 AI 가버넌스 이니셔티브 이런 걸 갖다 냈었고요. 그 다음에 EU가 이제 권리주도 모델이라고 해서 규제 경쟁력이 있어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함한 여러 기본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디지털 서비스 액트, 디지털 마켓 액트, EU AI 액트 뭐 이런 게 주도적으로 EU에서 입법화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 AI 가버넌스 이니셔티브인데 이 부분 역시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권고안인 이제 OECD AI 권고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이정표를 제시한 그런 문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AI 이 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규제를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5가지 가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 개발 및 웰빙, 뭐 인간 중심,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냐, 그래서 5가지 정책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AI 윤리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안을 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다 이제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OECD 회원국은 38개국이지만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니까 훨씬 많은 국가가 합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물론 이 OECD 권고안이나 유네스코 권고안이나 권고안이기 때문에 뭐 따르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 따를 거야 그럼 그만이래서 이제 연성 규제의 한계고요. 그 다음에 미국 AI 권리장자의 청사진은 미국 대중이 누려야 할 5가지 핵심적 가치를 갖다 얘기한 거고요. G20 AI 원칙은 그냥 OECD 거 그냥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EU 미국 무역기술위원회라는 데인데요. TTC, Technology and Trade Council에서 이제 AI에 관련한 그 다양한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관련 규제를 보시면 규제 주도권을 결국은 미국, EU, 중국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메이저 싸움은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EU가 사실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규제 배틀에서 이기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EU가 칼자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EU가 규제를 주도한다, 뭐 브뤼셀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과 EU의 이 양자 간 TTC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논의해가지고 그거를 OECD, G7, OECD 그리고 G20 그런 식으로 서방 진영을 똘똘 뭉치게 터트릴 테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다자 협상을 참여를 안 하거든요, 보통. 모두 양자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위원회 뭐 이런 게 중요해질 거라는 거고, 이제 중국은 생성형 AI 잠정 관리 방법인데 여기 잠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법에 잠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생경하긴 한데 그냥 보고 아니면 말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림이라는 걸 붙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AI 가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발표한 시점이 중요한데 이게 2023년 10월 18일 제3차 1대1로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1대1로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 우리 방식으로 규제하는 걸 따르라 뭐 이런 거라서 이게 AI 규제 패권 경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 행정명령이 그래도 연성에서 경성으로 넘어가는 규제였는데 그 변곡점이었는데 미국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폐지가 됐죠. 그래서 뭐 내용은 AI 개발 기업의 안전성 평가 의무와 AI 도구의 안전성 표준 마련, AI 컨텐츠 워터마크 적용 의무와 개인 정보 보호 뭐 이런 내용 담고 있었는데 일단 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EU AI 액트 발효된 부분,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그 빅테크 기업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결국은
그 미국이나 중국 빅테크 기업을 갖다가 규제하는 법이 되겠죠. EU AI 액트.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 EU에서 지금 가져가는 그 돈이 전체 매출의 보통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EU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AI 액트 뭐 이 위험 수준별로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은 아시는 거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이렇게 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은 금지하는 거고, 고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EU AI 액트는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액트랑 라이어빌리티 액트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도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AI 라이어빌리티 액트라고 또 뭐 레귤레이션하고 또 EU가 추가로 만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격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범용 인공지능 GPI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소득 연산이라고 그러는데 10에 25승부터 규제를 하고, 미국은 10에 26승부터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브뤼셀 효과가 과연 나타날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EU AI 액트가 AI를 규제하는 전 세계의 규범이 될 거냐, 현재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에서 AI를 어떻게 규제해야 되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AI는 그럼 한 국가가 규제를 해야 돼,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서 규제를 해야 돼.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OECD, G20 뭐 다 얘기해서 이제 회원국이 제일 많은 유엔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제가 돼야 되느냐 가지고 상당히 지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IAEA처럼 핵 규제하듯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썬처럼 연구하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세 번째가 IPCC처럼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규제하듯이 사이언티픽 패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세 번째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패널 on AI가 유엔에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 컴팩트 내지는 UN 하이 레벨 어드바이저리 on AI가 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가도록 됐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IPCC랑 유사한 형태로 사이언티픽 패널이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AI 안전 법안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뭐 국가 안보각서 내 가지고 이게 AI는 거의 핵이랑 같은 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5라고 이제 티루도랑 마크롱이 만든 글로벌 파트너십 on AI가 있었는데, 이건 민간 주도로, 전문가 주도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인데, 그게 OECD의 AGO, AI 가버넌스 작업반이랑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AI 가버넌스 작업반은 정부 주도거든요. 그런데 G5가 통합한 형태로 나가서 이게 민간 주도로 이 부분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G5 회원국은 38개국 플러스 6개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이제 G7에서 일본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AI에 대한 자율 규제나 코드 오브 컨덕트를 갖다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 주도로 이루어져서 55개국 플러스 EU가 여기에 동참했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된 시작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AI 규제의 사각지대인 국방 문제인데요.
EU AI 액트는 이 국방 부분은 규제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위험해. 그래서 사실 한국이 지금 네덜란드랑 같이 이 국방 부분 이니셔티브를 같이 치고 나가는 거는 상당히 뭐 비중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가 이제 완전히 변했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그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EU 내에서 규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레터 리포트, 뭐 드라기 리포트 나오면서 과도한 규제가 생산성과 디지털 경쟁을 악화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5 중심으로 OECD 통합된 움직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월에 AI 규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EU 집행위원 띠에리 브레똥이 2024년 9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타이규제 쪽으로 갈 동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OECD UN 협력 발표했고, 트럼프는 이제 경성 규제에서 자유 규제로 가는 거고, 디지털 다자 협력에서 양자 협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AI 규제 관련해서 이런 양자 협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랑 프랑스가 또 AI 가버넌스에 대한 조인트 디클레이션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이 제네바에서 이제 AI 리스크에 대해서 양자 회담 가졌었고요. 캐나다, 프랑스가 또 AI에 대한 공동 선언문 발표했고요. 그래서 AI 규제 속도랑 지속성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처럼 이제 이 규제를 갖다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잠정 규제랑 미국의 미래지향적 퓨처프루프 중에서 도대체 뭘 택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규제를 갖다가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길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규제 대상과의 비교한 건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 엑스리스크는 지금 AI 안전연구소라는 데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안전연구소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안전연구소도 뭐 이제 너 일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연구소끼리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안전연구소가 뭐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뭐 싱가포르, 한국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지금 안전연구소끼리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모든 걸 지배해서 영국도 이제 스낙 총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AI 안전연구소 사실 샌프란시스코 지부를 갖다 영국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취소됐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안전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걸 보시면은 트럼프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모두 폐지했거든요. 그 트럼프가 트럼프인 게 이 행정명령 폐지하는 이 제목을 보시면 재밌는데, Initial Rece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그러니까 그냥 harmful한 거예요. 이 행정명령은 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유기업원이랑 상당히 맞는 얘기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DEI입니다.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필요 없고 Hard Work, Merit, Equality로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DEI 스태프는 다 지금 대기 중이에요. 트럼프가 너희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어. 지금 명령 내려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은 AI 규제에 있어서 불세 효과는 GDPR 같이 안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이제 AI 국제협력의 구심점이 다자협력에서 양자협력으로 갈 거고, 프론티어 모델은 AISA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후속 조치를 또 명령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 내셔널 시큐리티 메모랜덤도 다 재검토해라.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AI 관련된 내셔널 시큐리티 메모랜덤은 지금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정 속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EU 드라기 리포트를 통해서 AI 규제에 대한 반성,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 규제 일변도, 이건 지금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물론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되게 반발했지만 마사요시 손, 샘 알트만, 그리고 레리 엘리어슨 이렇게 3명 불러서 회사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AI 인프라에 5천억 불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뭐 이랬더니 머스크가 쟤네 돈 없어 뭐 이러고 지금 있는데, 하여튼 예상한 것처럼 지금 AI 규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끌고 갈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끌고 가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더라면 아마 EU AI 액트 위주로 가는 브뤼셀 효과, 그래서 AI 규제, 경성 규제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 왔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성 규제보다는 기업이 규제를 주도하는 자율 규제 시장으로 갈 거라고 전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발표하신 고상원 박사님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한국외대 전수봉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발표를 들어서 내용에 다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토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목차는 AI 관련 최근 이슈, 국제적, 국내적 이슈를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좀 큰 안목에서 이제 AI도 정책, 그 AI 기본법이라는 게 AI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규제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산업정책의 토대, AI 산업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큰 안목에서 지금 세계 산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주 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우려 혼재하는 측면, 그다음에 제1조 목적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기업에서 건의사항을 좀 마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그대로 갖다 놨고요. 제가 조금 가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규제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AI 관련 최근 이슈는 국제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 시카고에서 그 CES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도 많이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조연설을 엔비디아의 젠슨 환 CEO가 했습니다. AI에 대한 거고요. 굉장히 주목을 받은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한 분야, 우리 기본법과 관련된 분야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 뒤에 AI가 엉터리다.
애플의 굴욕 이렇게 제목 붙였는데 영국의 BBC 뉴스의 뉴스 요약을 그 AI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되면은 반대가 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AI 기본법이 통과한 직후에 반응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AI 기본법 뭐 아직 시행령이 안 마련됐으니까 저는 조금 판단이 이르다 이런 입장인데, 기본법이 규제가 세니까 규제라는 명목하에 뭐 이렇게 너무 기업들을 옥죄면 안 되다 이런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은 이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좀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양반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라스베가스 CES에서 젠송환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화두가 다가올 AI 미래에서 물리 AI와 에이전트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I 뭐 산업의 발전 단계 혹은 혁명의 발전 단계, 과거의 퍼셉션 AI, 이미지나 단어 소리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음식인식 추천 시스템, 이런 거에서 지금 생성형 제너러티브 AI에서 텍스트, 이미지, 소리 이거를 만든다. 디지털 마케팅이나 콘텐츠를 생성.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AI 기본법 제안 취지에도 보면 생성형 AI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것이 우리 AI의 기본법 제안 사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벌써 AI는 물리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게 급속히 진전된다고 젠슨 항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리 AI는 뭐 처리와 추론, 계획과 행동이 가능하게 돼서 자율주행차, 범용 로봇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간다. 테슬라와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그런 면에서 테슬라 쫓아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이전틱 AI는 개발자가 AI 브루프런트를 활용해서 어디서나 맞춤형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AI다. 그래서 AI가 놀라운 속도로 진전한다. 엔비디아는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플랫폼의 이제 이 사업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큰 틀에서 이 AI 산업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의 패러다임을 살펴볼 텐데요. 그거보다 좀 더 큰 산업 정책이 어떻게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OECD에서 2024년 5월이죠. 5월에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산업 정책으로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 회귀하고 있다. 그 IMF도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해가지고 정책 숫자가 산업 정책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산업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산업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어떤 것이든 등등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24년 1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그동안 세계 무역 패러다임을 뭐 관장했다고 할까요? WTO 체제입니다. WTO 체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IMF에서 IMF 서베이런스, IMF의 감시, 뭐 이런 IMF 체제 하에서 WTO가 그리고 통상 정책이 고려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산업정책의 부활, 한국경제 대응이라는 것이 한국산업조직학회 그리고 한국경제학회 연구원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달 얘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도 제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논문입니다. 미국의 ARE라고 하는 이제 연구 논문집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The New Economics of Industrial Policy 해가지고 세 교수님이 썼는데, 데니 로드릭이라고 하는 분은 산업정책의 대가십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님이시고요. 이미 뭐 지금 2004년에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21세기 정책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쓰셨고요. 여기 줄을 써놨지만 그 당시에는 알다시피, 지금 이거 새로 준비된 건데, 당시에 It was dead, 산업정책은 죽었어, 뭐 이렇게 탄식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산업정책이 아까 주목받고 있다고 그랬죠.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Doing Industrial Policy Right, 어떻게 하면 산업정책을 올바르게 펼 수 있는지,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산업정책 성공 조건이라고 붙여봤는데 세 가지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성공 가능성은 뭐 다양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럴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조금 이것도 어려운 얘기던데요. 체화된 정책 운영을 해야 돼. Embodied manner.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 세 번째, 특히 이 세 개 중에서도 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산업정책은 원래 정부 주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중진국으로 도약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진국으로 오는데도 IT 산업정책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정부 주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부의 유용하면서도 엄격한 government discipline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측면 위에 이 두 번째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예전엔 피킹 더 위너, 산업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부가 타겟팅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승자 선택보다 쇠퇴산업 패자라고 표현했는데, 신속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 실패 시를 신속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갖다 놔봤어요. 거버먼트 디스플린이 필요한데, 이것은 피킹 더 위더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스테미컬리 이런 피킹 더 위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또 민간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니터링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것 피거링 아웃, 발견하는 것,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성공적 산업 정책은 not about picking the winner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let losers go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좋지 않은 곳에 쓰는 것이 가장 나쁜 산업 정책이다. 이 측면이 우리가 많이 새겨봐야 될 거예요. 산업 정책을 그동안에 집행된 거를 공과 가를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해서 잘된 점은 더 확장시키고 잘못된 것은 고치든지 회귀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에는 이 산업 정책이 굉장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The best industrial policy is not at all 이렇게 표현됐어요. 특정 분야, 아주 작은 분야에 있어서만 산업정책 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산업정책의 부활과 재평가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녹색, 환경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 중국과의 어떤 경쟁,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산업 정책에 열광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선도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체계적인 정책 수립 토대가 마련되고 윤리와 신뢰 중심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모호성도 존재합니다. 2조 정의의 사항 가에서 카, 이게 2조에서 사항인데요. 고영향 인공지능, 이 위에서는 고위험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 용어에서도 굉장히 놓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전 분야입니다. 에너지, 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형법, 그리고 이것도 범죄 수사, 고용 채용하는데 교통과 관련되는 거, 공공서비스, 교육비범법, 그리고 여기 그 밖에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대해 중대한 무엇이 중대하고 무엇이 중대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우려되는 바는 신산업 중에서도 신산업인 AI 창의성과 기업가 도전 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은 건가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AI 기준, 그것과 지금 고 박사님이 여러 설명을 해주신 글로벌 기준이 조화됐느냐. 그래서 평가, 좋은 평가, 진일보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일보하고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 시행령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고 발표가 됐고요. 지금 그런 점에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보도자료, 정책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법의 1조는 목적 조항입니다.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에 조성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 제한 사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건전하게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 조사. 그래서 이것은 산업진흥을 위한 인센티브, 당근과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규제, 채칙, 당근과 채칙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산업정책 특징입니다. 시행령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과거에도 이런 점이 뭐 적지 않습니다. 뭐 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히스토리, 경제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적지 않은데 특히나 기술 발전으로 신산업이 성장한 시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지털 정보화 혁명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IC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에 대한 잘된 점과 무엇이 잘 안 됐었지? 이런 점을 정말 우리 스스로 예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뭐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5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점수를 매겼어요. 그리고 등급을 A에서 D등급까지 매겼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보고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다는 것은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장, 그런 보고서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건의사항을 좀 취합해 봤는데요. 여기 앞에 거가 있고 1이 있고요. 또 뒤에 가면 제가 또 2하고 뭐 따로 이제 아이고 일이 좀 깁니다. 주로 제 의견이 11, 10 여기에 좀 추가되어 있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는 고영양 인건지능 관련해 가지고 이 법조항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확정할 때 해외 입법례라든지 산업 현장을 굉장히 좀 모니터링해서 규제와 발전을 균형점을 잘 모색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한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부담 주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담을 지게 했는데요. 어떤 사업자가 부담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조항은 특히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조사, 시행 명령, 과태료 부과에 될 수 있다. 그래서 범위를 좀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아까 설명을 많이 고 박사님이 해주셨지만 이후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러한 사업자 범위를 공급자, 배포자, 그리고 유통자 이렇게 나누어서 의무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에 이렇게 위임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마련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술 발전은 빠르지만은 법적 절차를 서두르지 말고 효과적으로 이 AI 테크놀로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런 어떤 위원회 창구에서 의견을 취합은 합니다. 근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규모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의 설명을 받을 권리, 그리고 사실조사, 국제표준, 저작권 뭐 이런 문제들 있습니다.
적용 범위 아까 국방 문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 안보 목적 적용되지 않는다고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근데 AI 기본법에서는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서비스 출시 이전의 시스템 모델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번 AI 데이터 센터, 이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요. 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2023년 수요의 2배가 2030년 데이터 반도체 산업 전력 수요 2배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싱가포르도,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가 또 데이터 센터에 핫한데요. 전력량을 현재보다 35% 늘릴 거다. 근데 구글이 데이터 센터 세계 13개국에 있는데 아시아는 대만,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에 위치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신산업에다 AI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재를 얻는 사람이 모델을 얻고, 모델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 그리고 글로벌 구인 전쟁이 치열하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과거에 한번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인간중심기능연구소 AI 인덱스 리포트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 잘하는 거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거를 순위라고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제외된, 아예 그 순위에 들어,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미디어가 보고 조금 올바르지 못한 면이 있는데, 이거 사회 경제 전 분야를 포괄하는 보고서고요. 인재학부 측면에서 4장에 경제라고, 이코노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2절에 잡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AI 하이어, AI 탤런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보고서는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 제시된 지수들의 해석, 국가 간 비교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AI 잉크는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인 구직 회사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구인 구직 회사하고 홈페이지는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들의 자료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AI 잉크는 이런 링크드인 회원이고, 프로필에 AI 기술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거나 AI 산업 근무자라고 한정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AI 박사 학위를 가졌다는 등, 뭐 이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등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링크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어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9억 명의 등록 사용자가 있다. 2023년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에 근거해 보면 상대적 고용률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고용률에서 AI 인재 고용률인데요. 전체 고용률이라는 것은 우리 뭐 통계청 통계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어링 레이트라는 것은 전체 링크드인 회원 수 분의 그 당해 23년에 새로이 고용된 링크드인 회원 수가 전체 고용률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대적 AI 고용률의 분모입니다. 분자는 AI 인자 고용률인데 당해 새로이 고용된 링크드인 AI 인재가 전체 고용률에서 어떻게 차지하냐.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인디아 이런 순으로 나옴.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링크드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쭉 국가별로 상대적 AI 고용률 변화 추이 2018년부터 23년 나옵니다. 쭉 나라별로 나오고 여기 어딘가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5점 몇 프로입니다. 상당히 그 상위 국가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8점 프로 뭐 이렇게 홍콩 이런 데는 차이가 있다. 비교할 때 그런데 주의해라. AI 인재의 집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데서는 집중도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영어로는 AI 탤런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링크드인 전체 회원수분에 링크드인 아까 AI 인재라고 정의된 회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있고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네트 AI 탤런트 미그레이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 2023년에 마이너스 0.3이었어요. 유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들 나라는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 근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3.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재 이동의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코리아가 어디 있냐면 쭉 나라별로 마지막에 2013년 데이터가 있고 코리아가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 0.3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되는 국가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링크드인 자료도 있지만 월드뱅크 자료도 같이 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 신뢰성을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한 해 한 해 당해 연도에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의 약점을 해외의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경제학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원 사이즈 피치 올, 하나의 신발에 모든 발의 크기를 맞출 수 있다든지 옷 하나 입으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규제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그때 달리 적용할 수가 없죠. 원 사이즈 피치 올은 단일 규제 방식이나 정책이 모든 상황, 산업 또는 국가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과정법이죠. 맞춤형 규제라는 것도 결국은 N 사이즈 피치 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기본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 규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고요. 긍정적인 측면, 원 사이즈 피치 올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 단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적 형평성을 높이고요. 규제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별 표준과 정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혁신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산업별 특수성은 반영이 부족합니다. 특히 여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작년 7월에 나왔고요. AI 규제 정책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별 접근 방식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쭉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단순하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특히 아까 젠슨왕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게 빠르게 진화한다. AI 기술과 이를 접목한 AI 융합 제품 서비스, 우리나라하고 과연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시행령에서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 비례적 규례라는 게 있는데 이거 포괄적 이해관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규제의 범위, 강도, 속도 이게 적절하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사회 파장 막대합니다. 강도와 속도가 지나치게 강하고 빨랐던 사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개인적으로 이거 요소수 사태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환경 분야에서 있어서. 그리고 지나치게 약하고 느렸던 사태 복장 둘리라고 하는 그런 또 사태가 있었습니다. 환경 분야, 과학 보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참고해야 돼. 차등적 규제를 도입하고 뭐 유연한 규제 설계와 리스크 기반 접근 필요하고 자, 특히 기업에서 이거 좀 해달라 많이 건의합니다. 탑다운 형식 아니고 산업계, 학계, 시민 포괄적으로 긴밀한 채널 구체적으로 좀 해서 실질성 높여달라 수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속도를 가지고 뭐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걸로 이제 우리 먹거리 산업 창출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너무 나은데 우리는 지금 단면적 파도 직면하고 있다. 트럼피즘, 고관세, 고환율, 고체감 물가, 고금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낮췄다. 불확실성 이렇게 낮추는 게 보입니다. 전망했을 시점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2%, 2.3%, 네, 1.6%로 전망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AI는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가장 중요하고 고 박사님이 전망과 시사점 그리고 좀 업데이트해 주신 부분 의미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혁신과 단계면의 속도를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시행령에 위임한 그런 AI 규제와 산업진흥의 균형 추가 규제보다는 조금 진흥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AI 분야 국내 산업의 혁신적 기술 발전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는데 중점이 두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마크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세계 주요국의 AI 규제 입법 추이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제가 인용했지만 AI 위법은 강제적이고 수평적이고 처벌하는 방식의 제도고요. 미국, 영국, 싱가포르는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미온적이고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경우.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위 법령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그런데 기업 건의를 비롯해서 거시적 안목으로 좀 추진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귀한 발제의 토론을 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시의성이 높은 대주제 하에 우리 고상원 교수님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를 듣고 또 우리 앞서서 그 전수봉 교수님의 굉장히 집중적이고 또 통찰력 있는 규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그 좋은 발제에 거의 해당하는 토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더군다나 사실 이제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상원 그 박사님의 발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국내에서는 그렇게 글로벌 동향을 이렇게 업투데이스로 이렇게 방대하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묶어서 전달한 발제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이자 또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러한 발제에 제가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앞서 우리 전수봉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사님의 견해나 여러 가지 분석 내용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형태로 오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름의 이제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AI 기본법 혁신과 규제의 새로운 프레임 모색이라는 이런 주제로 좀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제가 그 토론을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법안을 만들거나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큰 숲을 관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거버넌스의 중요성, 특히 AI 거버넌스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큰 틀 안에 이런 맥락 안에서 글로벌 AI 규제의 지형도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고 박사님께서는 연성 규제에서의 경성 규제로, 그 경성 규제에서의 다시 연성 규제로의 이런 이제 트렌드가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그렇게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토론을 하기 때문에 AI 기본법 최근에 우리 제정된 AI 기본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토론자로서 몇 가지 생각하는 바를 좀 나눠드리고 앞으로 우리는 오늘 이 대주제 하에 인공지능 거버넌스, 국내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어떻게 더 발전에 정교화시킬 수 있겠는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I 거버넌스의 전략적 중요성인데요. 네 가지 측면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론적 차원인데요. 인공지능이 가지는 특성, 특히 범용 기술이라는 특성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를 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마 챗GPT의 혁명으로 인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인공지능 특히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써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어 모델이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또 우리 건강 진단도 해주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도 바꾸고 있죠. 왜냐면 코딩도 직접 해주고 디버깅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큰 변화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핵 기술처럼 이중 용도성을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선용이 될 수도 있고 악용, 오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LLM 모델, 인공지능이 교육 혁신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딥페이크를 통한 이제 피해 문제를 양상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인공지능은 윤리적인 차원, 법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거버넌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차원입니다. AI 발전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져오는 어떤 효과 중에 하나가 불가역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인공지능이 편만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안면인식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편만하게 깔리게 보편화되는 경우 그걸 가져오는 오용 사례나 여러 문제점을 사후에는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EU, 관할이 국가 EU라고 볼 수 있는데요. EU는 이미 데이터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글로벌 GDPR이라는 걸 통해서 글로벌 표준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그러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당연히 국가의 그 인공지능 기술력과 직결되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정당성의 차원과 현실의 차원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AI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당연히 공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가 가져오는 이제 다양한 위험성들과 또 그로 인해 이제 조성되는 가치들, 혜택의 공정한 분배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앞서 전수봉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미중 기술 패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논의에 좀 참여해야 되고요. 또 디지털 주권, 뭐 인공지능 주권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 뭐 단순히 산업을 진흥시킨다 이런 이제 단순한 접근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검토가 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맥락 하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그 발제자께서 다루어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가, 혹은 개별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면 사실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단순화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앞서 우리 고상원 박사님 발제해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크게 조망한 그 내용을 좀 트렌드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기보다는 그냥 큰 트렌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장표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는 오늘 좀 주요한 테마였던 여러 국가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처음에 이제 부상했을 때, 특히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그 사회적 집중도가 높아졌을 때는 윤리 지침을 마련하거나 원칙을 마련하는 등 연선적인 접근을 여러 차원에서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단위도 있고 기업 단위도 있고 뭐 학계나 뭐 산업계, 국제기구 단위 혹은 종교계까지도 이런 이제 AI 윤리 지침을 만들거나 원칙을 만드는 이제 접근을 했다 하면, 실제로 그러한 이제 현상은 2019년도에 제가 보기엔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법제화가 실제 성공했느냐는 차치하고 이제 입법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연방 차원의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위한 법제가 통과된 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연방 의회 차원에서는 거의 매 회기마다 200개 이상에 달하는 이제 인공지능 규제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EU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그 관련 법을 지금 곧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최근의 트렌드는, 오늘 고 박사님께서도 마지막 부분에 짚어주셨습니다만,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구체적인 제도나 법제를 만드는 그런 이제 논의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 실무단에서 AI 안전연구소를 통해서 양자 간, 국가 간, 두 나라 간의 국제 협력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여러 나라 간의 다자 간 국제 협력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은 뭐 기술 표준이나 테스트 방식이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지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실무단에서, 그러니까 기술단에서 어떤 기술 표준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법제도단에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본법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규제 방식을 연성으로 할 것이냐 경성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뭐 규제와 혁신의 조화의 한 가지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지고, 실제
이런 규제들을 논의하는 그리고 그걸 연성법으로 채택하는 혹은 영성 방식으로 채택하는 아니면 경성 방식으로 채택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는 국가의 대응 역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역량이라던가 제도적 역량,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규제 역량, 그다음에 전문가 풀의 범위, 수준,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의 성숙도 정도가 이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미국과 영국은 자율 규제를 하고 있고 연성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왜 EU는 법제화를 했을까? 이걸 좀 고려를 해보면 미국과 영국은 뭐 아시겠습니다. 특히 미국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실리콘밸리라는 산업 혁신 생태계가 존재하고요. 뭐 MIT나 스탠포드라는 연구계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글로벌 빅텍들은 다 거의 다 미국 회사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 다층의 전문가 풀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전문가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굳이 법이 없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규제 중심의 유연한 접근 가능성이 가능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즉각 그 전문가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성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외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역량을 이렇게 충원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전략을 저는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EU AI 액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EU 시장의 접근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글로벌 빅텍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정보를 이제 얻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를 통해서 기술적 역량도 확보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 생태계도 더 넓히고 그 수준을 넓히고 전문가 풀도 이제 더 확장하고 확충하고 제도적 역량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시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경우에는 이제 법제 경성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그 EU AI 액트 조문을 하나하나 보시면 대부분은 정보를 달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접근하려면 정보를 내놔라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도 정말 여러 지금 산업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의 패러다임은 이런 허가나 뭐 특허나 신고와 같은 사전 규제가 아니고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의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현하는 방식이 뭐 연성적 접근이 될 수도 있고 리스크 기반 접근이 될 수도 있고 맞춤형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획일적인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규제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그럼 리스크 관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이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주도하게 하게 할 것이냐? 이 역시도 사실은 리스크 관리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민간에게 맡겨서 자율 규제로 하게 하는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배경에는 기업이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니스트에서 AI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고요. 근데 사실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빅텍들이 많은 인풋을 줬고, 미국의 빅텍들은 이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주도적으로 뭐 AI 윤리 지침을 만든다던가 AI와 관련된 다양한
자율규제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에 맡겨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가에서도 법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반면에 EU의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EU의 고위험성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범용 AI 모델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법으로 강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거는 뭐 빅텍을 겨냥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은 EU에 있는 AI 기업들이 혹은 EU에 있는 디지털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이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각국의 산업 혹은 기업의 현실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규제 방식이 이제 결정됐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EU는 이제 강제적인 방식,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기업의 이제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배경하에, 이러한 맥락하에, 이런 관점에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한 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그러한 평가하에 AI 기본법의 스탠스를 좀 잡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평가입니다. 이제 그에 더해서 두 가지 정도 좀 더 우리나라 AI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 현행 그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새 포도주여서 새 부대에 좀 담아야 됐는데, 기존에 너무 우리가 어떻게 기존에 우리 그간 신기술을 관리해온 우리의 어떤 기존의 포도주 부대, 기존의 방식을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규제와 혁신의 이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혁신은 규제가 없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법을 또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또 법을 만들려다 보니까, 조화롭게 만들려다 보니까, 사실상은 물론 이제 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하위 법령들이 정비가 되면 좀 더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화를 꾀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놓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저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려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예측 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떠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기업들이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 법을 가지고 인공지능 혁신 산물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의 측면에서도 우리 아까 전 교수님이 빠르게 보여주시긴 했습니다만,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렇게 좀 기업에 필요한,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걸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아주 특수한 수단들이 강구가 되었는가, 아니면 종래에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냥 전형적인 수단들만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닌 건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안전연구소도 이제 우리 설치를 해서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기 전에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기관의 전문성을 10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게 좀 저는 아쉬운 점입니다. 절차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국가 최고전략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글로벌 동향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연구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규제의 정도, 수준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필요한 지능 전략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저는 좀 조금 안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한다면 저도 이제 뭐 여러 나라의 글로벌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AI 거버넌스 동향을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나라도 규제와 지능을 한 법에 담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지능과 그러니까 규제와 혁신의 이분법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걸 조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고유지책을 가져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물론 우리 입법 취지에서도 잘 드러나 있고 그 부분은 우리 그 전 교수님 발제 자료에도 토론 자료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저는 인공지능은 문명적 전환을 가져오는 동력이자 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오면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차 안에만 있어도 차가 그냥 자동으로 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게 가능하려면 도시 설계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도로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보험 체계도 바뀌고, 법적 책임 체계도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율주행차 하나를 온전히 우리가 활용하고 거기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그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규제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규제와 혁신이 양자가 그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규제를 통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인공지능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도발적으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영역에서 지금 보여지는 새로운 첨단 기술 영역에서 규제를 혁신의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AI 기본법이 일단 틀을 만들어진 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규제와 혁신을,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야 혁신이 되고 혁신은 규제가 없어야 가능하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양자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이제 그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뭐 정부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그리고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이 첨단 기술의 영역에서 대응 역량을 미국과 영국처럼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한 관점이, 그러한 목표가 AI 기본법에도 좀 담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혁신을 촉진하는 사례 연구가 국내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혁신이 안 된다라는 논의 말고 규제 때문에 혁신이 된다라는 사례들이 실제로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만 보더라도 환경이나 금융이나 의료 영역에서는 정말 많은 사례들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 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론을 하시는 분들도 시장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면 혁신이 촉진된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시장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건 규제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규제와 혁신의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도출되는 규제 설계 원칙이 우리나라 AI 전략이나 제도 전략에 적극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인데요. 정책적 제언은 일단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관점 같은 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AI 기본법을 단계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과정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안전연구소, 그 밖에 또 우리 AI 기본법에 보면 정책센터라던가 민간 뭐 윤리 기구도 이렇게 마련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요한 거버넌스 간의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주요 우리나라의 규제 기관들 간의 이제 규제 협력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글로벌 규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요. 중장기 과제로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 체계가 재설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다음에 혁신과 규제 이분법에서 좀 벗어나자, 새로운 프레임을 좀 만들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민간과 우리 정부가 협력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토론 자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